접이식 스크린이 그닥 잘 접히지 않는 듯하네요. 삼성이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삼성이 그들의 새 장치 갤럭시 폴드의 런칭을 미룬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는 몇몇 사용자들이 이 스마트폰의 접이식 스크린에 문제가 있다고 보도한 이후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원래 공식 출시일까지 며칠밖에 안 남은 상태였죠. 회사 측은 처음에는 2월 21일 갤럭시 폴드에 대해 처음 발표하며 기자회견을 통해 이 장치의 내부 스크린을 구부러지게 해주는 특별한 중압재층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더 월스트리트 저널, 블룸버그, CNBC 그리고 더 버지 측 기술 리뷰 전문가들은 이 장치가 사용한 지 며칠 만에 고장이 났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삼성이 이후 언급한 디스플레이 구조의 일부여서 떼어내지 말라고 한 보호 필름을 떼어내기도 했죠. 4월 23일 기준 가장 최근 성명서를 통해 삼성 측은 이러한 오작동이 휴대폰에 접히는 부분에 있는 노출되는 부분의 스크린이 이러한 손상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며 휴대폰 한 대가 스크린 디스플레이 기능을 방해하는 물질을 안에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성은 향후 몇 주 내로 새로운 발표 일자를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이번에는 피드백을 평가하고 내부 실험을 추가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 결국 삼성은 갤럭시 폴드의 접이식 부분을 보완하려 작업에 착수해야 할 듯한데요. 이번에는 좀 잠잠하기를 바랍니다. 필리핀에 있는 한 카페가 플라스틱 빨대 대신 루카이 빨대를 사용하면서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인콰이어러.net에 따르면 친환경적인 이 빨대는 야자수 혹은 코코넛 잎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카페 에디사의 매니저인 사라 티오 씨는 인콰이어러지에 그녀가 필리핀에 있는 코레이도르 섬으로 가족여행을 떠났다 지역 주민들에게서 영감을 받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지역 주민들이 잎을 잘라 빨대를 만드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티오 씨는 그녀가 플라스틱 무사용 카페를 차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완벽한 해결책이 등장한 것이죠. 그녀는 예전에 스테인리스 강으로 만들어진 빨대와 종이 빨대를 카페에서 써봤지만 손님들은 이를 그닥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티오 씨는 이 루카이 빨대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사진을 페이스북에 공유했습니다. 이 포스팅은 화제가 되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여기에 댓글을 달았다고 하는데요. 보기도 좋고 친환경적인 이 빨대를 쓰기로 한 그녀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태국과 베트남에 있는 슈퍼마켓들도 코코넛 잎을 사용한 친환경적인 채소 포장으로 뉴스에서 언급된 바 있었죠. 참 창의적인 해결 방법이네요. 영국의 과학자들은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일 수 있는 바이오 솔라 잎이라는 것을 개발해냈습니다. 더 가디언지는 런던의 임페리얼 대학 그리고 테크놀로지 스타트업 기업인 아보레아가 협력하여 공기 중으로 산소를 뿜어내면서도 온실가스를 제거하는 능력을 가진 바이오 솔라 잎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아보레아의 창립자 줄리안 멜티오리 씨는 더 가디언지 측에 이 새로운 기술로 극자압에서 이산화탄소를 처리할 수 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의 발표에 따르면 이 바이솔라 잎은 미세조류 및 광플랑크톤과 같은 작은 식물을 태양 전지판과 같은 구조로 자라게 할 수 있는 경작 시스템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개발자들은 이 기술이 나무 100그루의 몫을 해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공기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해 도시에 있는 큰 건물 지붕에 이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의 발표에 따르면 이 바이오솔라 잎 경작 시스템은 실험으로 대학 캠퍼스에 적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드론 기술이 환자를 위한 신장을 배달하는 데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메릴랜드 대학의 발표에 따르면 연구원들이 무인 드론 시스템을 이용해 기증자의 신장을 운반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 드론은 볼티모어 남서부에 있는 한 지역에서 약 4.5km 떨어진 곳에서 메릴랜드 대학 의료센터에 있는 수술팀에게로 신장을 운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신장은 운반되는 동안 밀봉이 된 채로 화물에 실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 화물 박스는 비행 고도와 GPS 좌표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온도 설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데이터는 수술팀의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전송됩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장기는 기증자에게서 떼어내자마자 상태가 점점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써 의사들이 신장을 사용 가능한 상태인지 확실히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즈는 이 신장이 이후 볼티모어에 있는 트리나 글립시라는 이름의 44세 여성에게 성공적으로 이식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간들은 플라스틱을 좋아하지만 자연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미국 해양대기관리청은 인간이 많은 제품이 분해되려면 뭘로 만들어진 것인지 노출된 환경이 어떠한지에 따라 수백 년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생분해성 봉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플라스틱 문제의 친환경적인 답인 듯하지만 최근 연구는 알려진 대로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합니다. 플리마스 대학의 연구원들은 일부 생분해성 봉투가 자연환경에 노출된 지 3년이 지나도 분해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Environmental Science and Technology라는 저널에 실린 이번 연구는 5종류의 봉투를 비교했습니다. 산소 생분해성 봉투 2, 생분해성 봉투 1, 비료로 사용 가능한 봉투 1, 그리고 평범한 비닐봉투가 바로 그것들이죠. 연구팀은 분해율을 실험하기 위해 이 봉투들을 장기적으로 공기, 물, 그리고 토양에 노출시켰습니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토양에 노출된 지 3년 이후 생분해성, 산소 생분해성, 그리고 보통 비닐봉투는 분해가 되질 않아 물건을 담아 다닐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비료로 사용할 수 있는 봉투는 물속에서 3개월 내로 완전히 분해가 되었지만 27개월 토양에 노출된 이후에도 완전히 분해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진실은 생분해성 제품을 사서 사용한다고 더욱 쉽게 분해가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연구원들은 많은 제품들이 어떻게 처분을 하느냐와 관련이 많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비료로 사용될 수 있는 봉투는 비료 쓰레기 처리 과정으로는 분해되지만 많은 국가들이 그러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리차드 톰슨 교수는 발표를 통해 이러한 신재료들도 또한 재활용에 있어서는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연구는 분해 가능한 재질과 관련된 기준을 세우고 적절한 처리 과정, 그리고 예상되는 분해율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해주는 것이다 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아마도 영국군이 곧 레이저 무기를 마련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영국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드래곤 파이어라는 무기가 현재 영국 해군함에서 사용되기 위해 개발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영국 국방부 저널에 따르면 드래곤 파이어는 전력 소모량이 50kW라고 합니다. 영국 육군 대변인은 이 기술이 윌리엄스 F1 팀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레이저는 해군함에서 만들어진 회전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 플라이어 휠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은 이후 이 에너지를 이용하여 레이저를 발사하게 됩니다. 이 시스템은 또한 고전력 전기 펄스를 생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영국 국방저널에 따르면 이 레이저는 해양 환경에서 혹은 육지에서 목표물을 겨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드래곤 파이어는 또한 초단거리 대공 방어 능력을 제공할 수 있는 데다가 무인 항공기에 대응하는 데에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레이저 무기는 미국과 영국에서 실험이 되고 있으며 가상 함대 전력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국 국방저널은 이 레이저가 2020년 중반까지 영국함에 설치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 국방부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의 군사력을 증대시키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힘을 지닌 국가가 되기 위해 중국 해외 기술을 훔치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합니다. 국방부 연례 보고에 따르면 중국이 외국 군사 기술을 훔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외 직접 투자, 사이버 절도를 타겟으로 하고 있으며 중국인 동포들을 이용 이러한 기술에 접근하려고 하고 있으며 정부기관, 컴퓨터 침입을 비롯한 불법 접근 등의 방법들도 동원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잠재적으로 미국의 핵심 작전 및 기술 이점의 수준을 떨어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미국의 군사 우위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또한 중국이 계속해서 그들의 군사 확장에 투자를 하고 현대화를 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중국이 지난 10년 동안 국방비를 2배 늘렸으며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중국 국방비가 지난 2018년 한화 약 200조 원에서 2020년이 되면 260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외국 기술에 대한 의존성을 국내 생산 기술로 옮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것이 기술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들에게는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또한 이 1대1로 초안과 같은 프로젝트들이 중국 외교와 국방 해외 영향력을 다지기 위한 초석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1대1로와 관련 국제사회로부터 의구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를 홍보할 때 미사 여구를 보다 부드럽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계속해서 부드러운 힘을 통해 서방구의 영향을 계속해서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미국 관계자들은 일부가 중국 기술 회사와의 통신 네트워크를 개방하고 있어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WHA의 차관보 킴벌리 브레이어 씨는 미 의회 측에 서방구 민주주의 속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의 디지털 정체성이 잠재적으로 독재 정권의 감시와 통제하에 놓일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구글의 사이드워크 랩이 캐나다의 최첨단 동네를 만들겠다는 그들의 계획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BBC 뉴스는 사이드워크 랩이 캐나다 토론토의 부둣가에 있는 12에이커에 이르는 산업용 경지를 스마트 동네로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지난 2017년 경매로 이 부지를 획득했다고 합니다. 구글은 워터프론트 토론토와 협력, 이 동네의 워터프론트를 작은 도시로 변모시키려고 합니다. 사이드워크 랩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동네는 도로 안전을 개선시키기 위해 버스와 철로를 포함하는 차세대 통행 체계로 구성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의 주거지역 및 부동산은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줄 융통성 있는 디자인을 갖추게 됩니다. 여기에는 또한 매립장 쓰레기와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지속 가능한 디자인과 인프라 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BBC에 따르면 미래지향적인 이 동네는 교통, 소음 및 공기의 질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될 오픈 디지털 인프라 시설을 이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도대체 무엇이 데이터로 수집될 것인가라는 대한 의문을 자아냅니다. 구글은 BBC 뉴스에 이 센서는 감시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그 대신 이 동네에서 이 센서들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 정부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BBC에 따르면 사생활 보호 관련 운동가들이 이 프로젝트는 감시를 하게 만들 것이며 정부가 져야 할 책임을 사기업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BBC 뉴스는 캐나다 시민자유연합이 현재 워터프론트 토론토 그리고 시주 연방정부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신칸센을 실험하기 시작했는데요. 시속 최대 약 400km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일본의 철도 회사인 JR 이스트는 알파-X라고 불리는 가장 빠른 고속철도를 향후 3년에 걸쳐 아오모리와 센다이 구간 사이를 테스트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합니다. Advanced Labs for Frontline Activity in Rail Experimentation의 약자인데요. 열차가 10칸 있으며 앞코는 보다 길어진 22m입니다. 이 열차에는 표준 브레이크, 지붕의 에어 브레이크, 그리고 철로의 자기장 플레이트, 이렇게 세 종류의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통풍 조절판과 공기 용수철 시스템이 열차가 커브를 돌 때 안정화를 시켜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JR 이스트는 알파-X가 시속 360km로 달리도록 할 예정이며 이는 중국의 푸싱하우 열차보다 10km 더 빠른 것입니다. 도달 가능 최고 속도는 같습니다. 알파-X는 2030년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새로 출판된 한 연구가 달이 흔들리고 있으며 지각 변동이 활성화된 것일 수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네이처 지오사이언스에 게재된 이번 연구에서 연구원들은 아폴로 미션 기간 동안 달에 설치해두었던 지진계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리히터 척도 진도 2에서 5 사이의 달 지진을 1969년에서 77년에 걸쳐 기록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에 따르면 달의 내부가 식으면서 달의 크기가 줄어들고 있어 건조한 크러스트 구조가 있는 부분이 주변 부위보다 상승하게 되면 충상 단층이라고 불리는 지리적인 형태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28군데의 진원지들 중 8군데가 이러한 충상 단층 30km 내에서 발견된다고 합니다. 분석가들은 또한 달이 원지점에 있을 때 발생하는 지진이 6차례나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달의 궤도를 돌고 있는 지구에서 가장 먼 지점으로 지구의 중력이 추가적인 자극을 가할 때 발생합니다. 과학자들은 달의 크러스트 구조와 조성력을 전반적으로 받으면서 이러한 자극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단층이 미끄러지면서 지진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최근 발생한 지체 구조 운동이 달에서 발생했다는 또 다른 증거에는 유성진 활동에 의해 지워지지 않는 단층 절단이나 산사태로부터 달의 표면에 생긴 자국이 있습니다.